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반기 경제는 반드시 나아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6월 말 그 국무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를 거치면서 이제 물가 경기율도 거의 진정이 되어 가고 수출이나 무역수지 개선도 거의 차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니까 하반기야말로 온 국민이 아주 달라졌다. 정부가 달라지고 경제정책이 달라졌다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고 각 내각에 지시를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체크한 것도 제가 본 것처럼 비슷하게 이러이러한 지표를 개선해 보니까 상반기보다 낫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이걸 하자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그런 규제 개선을 해주고 금융 지원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세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지시는 옳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집권당이 소수 집권당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하려고 해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입법이 됩니까? 이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거유 때문에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겁니까? 이 집권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 경제를 얘기를 할 때는 정부가 해야 할 일, 집권당이 해야 할 과제가 대단히 많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지금 정부와 집권당이 내세운 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작동이 안 돼요. 정부도 지금 죽을 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상반기부터 이 경기가 저성장으로 침체를 하니까 세금도 세수도 감소가 돼 있었어요. 국세도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정 목표에 마이너스 국세 결손이 5조쯤 됩니다. 5조 나오고 연말까지는 아무리 개선을 해도 40조 이상의 결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재정 지출을 끌고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줄이고 있어요. 원래는 자동차의 개소세, 개별 소비세도 지금 30% 깎아주는 걸 연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끝내 종료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무슨 말씀이요? 35조 원의 민생 경제 안정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합시다. 그런데 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입을 통해 가지고 매우 어렵지만은 더 이상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줄이지 않고는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하반기 경제에서 민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반기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를 많이 못하고 생산이 늘지 못하고 소비가 늘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세수도 늘지 못하고 그러면 고용이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하반기 경제가 당면한 과제 중에 바로 이 부분인데 고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5월 달에 지금 통계청에 나온 거 보면은 고용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났어요. 지난 5월 달 통계인데 총 취업자 수 늘어난 게 53만 명인가 얼마 늘어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5월 달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60 몇 %로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은 실적이 별로 없어요. 실적이 53만 얼마 나왔죠. 그런데 실적이 별로 없어요. 얼마 나왔더라? 35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 실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조업 줄고 건설업 줄고 청년 일자리 줄고 늘어난 것은 보건 서비스, 음식업, 음식점, 숙박업 뭐 이런 게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들이 남녀 구분으로 뭐 남자는 한 3,000명 늘어났는데 여성이 20몇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성의 일자리가 좋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줄고 또 아주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자꾸 줄고 여성형 일자리 보건 서비스업이라든지 보건 숙박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여성도 또 60세 이상의 여성들 일자리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구조로 보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제조업 같은 데 투자가 일어나고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당면한 과제예요. 정부가 당면하고 국민이 당면한 과제인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가 얼마나큼 심각하냐. 지금 저출산 이것 때문에 지금 인구 감소가 되지만은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제조업 활성화가 여기서부터도 안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해도 용접공이라든지 뭐 이 기능공을 확보를 못해요.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다행히 엊그제 저번에 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발표했죠. 외국인 근로자 수입 쿼타를 지금 2,000명을 3만 명까지 늘리겠다. 무려 30배를 늘리겠다. 일자리 산업 인력 공급하기 위해서 그거 참 좋아요. 그거 하나 잘 해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문제네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렇게 쿼타를 많이 늘려오는 건 좋은데 주로 이제 중국인 국적의 그 근로자들을 어떤 경우가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건보 뭐 건설 건강보험 재정 먹튀로 하는 게 뭐 굉장히 많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대.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뭡니까 피부용자 그 등록 기준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유독 중국인 근로자만이 건보 재정 적자 누적액이 3,700억이에요. 3,700억. 지난해는 229억인데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든가 지금까지 누적된 중국인 근로자 가족의 피부용자들이 여기 와서 중병을 치료하고 근보 재정 적자 낸 누계가 3,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수입 쿼타를 많이 늘리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데 그또 와서 관리한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한중 관계 이거 외교적인 마찰 같은 것도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막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경제는 여러 가지로 조금 기대가 많아지고 또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가지고 조금 호전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3분기보다는 4분기나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역협회도 예측한 걸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 3분기까지는 무역수지 적자 개선이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되지만 마지막 4분기나 가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데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하반기 경제도 3분기까지는 조금 나아지고 4분기 마지막 4분기에 가서 좀 거의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기대되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뭐가 기대되느냐? 원코리아 팀이라고 그래요. 정부하고 기업이 한 팀이 돼서 세일스 하겠다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그거 아닙니까?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서 세일스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나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성과를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것을 우리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하반기 경제에서 쭉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부분이 앞으로 가산이 되면은 예상보다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이제 원코리아의 그 세일스에 제일 먼저 큰 게 반도체는 이제 삼성이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집적 센터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300조를 집어넣었습니다. 300조. 그런데 이게 미국이나 대만하고 지금 막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민간과 정부가 이 원팀이 돼가지고 이걸 막 반도체 클러스터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0조를 하는데 원래 이게 7년인가 얼마 계획되는데 5년으로 앞당기겠다 해가 정부하고 조인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 삼성전자하고 국토부, 경기도, 용인시, LH공사 전부 다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생협약을 맺어가지고 입지에서부터 용수, 도로, 그 다음에 뭐 전기, 폐수 처리까지도 그 다음에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도 최단기를 해서 가장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 정부하고 민간인이 다 합작하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TSMC하고 속도 경쟁이에요. 속도 경쟁. 이게 하나 좀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부분에 막 지지부진했잖아요. 아이고 저 SK에서 반도체 공장을 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저 삼성전자의 저 프로젝트도 전기 때문에 절절 맸는데 이 콜라스타는 처음부터 아예 전기하고 민간하고 국가가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최단 시간에 추진하겠다 하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대신에 베트남 시장에 대한 기대가 이제 확 올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에 국빈 방문하고 했을 때 민간인하고 거기서 MOU 체결한 게 111건입니다. 무려 111건을 냈어요. 그 다음에 한국과 베트남 간의 안보 경제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특히 희귀금속, 희귀광물,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면서 절절 메고 있는 거 있잖아요. 희귀금속 광물. 그걸 이제 베트남 히토류가 돼 한국과 베트남하고 공급센터를 같이 만들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용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중국 정부에 의존해가지고 상당히 전전긍긍했는데 베트남하고 거의 해결이 되면은 안정이 된 거지 아니겠냐. 물론 우리가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 중에 이제 우리가 크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관계, 경제협력관계 좋았습니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가 이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는 걸로 로드맵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기대될 수 있는 프로젝트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단기적으로는 정치 사회적으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가 방류 문제 가지고 지금 정치적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갈등을 앓고 있는데, 그래도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됨으로써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대법원 판결로부터 지금 악화됐던 한일 관계가 지금 많이 풀려지고 있어요.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국 심사 제도가 제외됐다, 그걸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일본이 다시 이제 우리 한국 수출 관계를 우대국 최후를 복원을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간의 핵심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했던 것도 지난 3월 달인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거의 매우 긍정적이게 이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 폐수 방류 문제에 관한 이게 이제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제지만은 기본적인 옛날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악화됐던 한일 관계는 개선이 돼가지고 이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 실제로 지금 이미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년 만인가 일본 재무상관하고 우리 추경호 부총리하고 도쿄 가가지고 통화 스와프 그 협정을 맺었잖아요. 통화 스와프. 이번 통화 스와프는 엔화가 아닌 달러화 베이스로 100억 달러 규모의 3년 기간으로 해서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거든요. 아주 우리가 지금 통화 외환 보유고가 넉넉해요. 4천억이 넉넉하지만 그래도 비상시에 대비해서 일본과 달러 베이스 통화 스와프를 협정 맺은 것도 우리 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요거 원전 앞에서는 현대건설이 얼마 전에 저 사우디에서 50억 달러 사우디 국영 아람코 우리나라에도 와 있습니다. 아람코 프로젝트 중에 2개를 수주를 했는데 그게 50억 달러예요. 50억 달러.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계실 때 사우디의 그 주베일 산업항이 그게 9억 5천만 달러인데 그 당시에 획기적인 나라 우리 예산에 영향을 미칠 만큼 획기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막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전화기를 들고 사우디 대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압력록
획득했더니 9억 5천만 달러인데 이거는 50억 달러 이번에 50억 달러. 석유화학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현대건설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코리아 팀 비즈니스예요. 원희룡 윤석열 대통령이 작용을 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몇 번 방문하고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원코리아 팀의 성과가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관계는 한수원이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하고 삼중 수소 제거 설비 이것도 한 2,600억 그 수주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설비 설계 구매 시공 일괄 베이스인데 EPC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사이에 우리 정부 산업부하고 정부가 같이 조인해가지고 많이 띄어내는 겁니다. 이게 또 원코리아 팀에 대한 세일스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은 UAE에 이어서 지금 폴란드 정부의 2기 발전구, 그 다음에 체코의 1기, 그 다음에 터키의 옛날 터키인데 터키의 4기 이 베이스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아주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폴란드, 체코, 터키에 다 긍정적입니다. 국내도 이제 신하늘 원전 3, 4호기 지금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 때문에 파괴됐던 원전 산업 생태계가 거의 되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10기 원전 수출 계획도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성과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후 복구 공사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도 한국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한국이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짧은 기간에 경제를 재건해서 세계 빅10까지 올라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제렌코스 대통령이 한국이 제일 유망한 파트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할 때 자기들도 싸우면서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싸우면서 건설하겠다는 정책 구호를 가지고 막 빨리 독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의 거대한 전후 복구공사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 기업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원코리아 팀으로 해서 대한민국 세일스한 그 부분의 성과가 하반기부터 서서히 반영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를 보시다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장 외적, 경제 외적 요인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경제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게, 쉽게 말해 정치적 사회적인 지금 측면에서 경제를 압박하고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가령 노동개혁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하는 게 지금 전 노동계가 이걸 노동 탄압이라 그러면서 막 압박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어요. 민노총, 한국노총이. 노조 회계 정부 보조금을 받는 노조의 회계 투명화하자 하는 그것만 해도 이것도 노동 탄압이다 그러지. 건설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 공사장에 가가지고 막 돈 뜯어내고 원래비 내라, 인력 채용해라, 장비 사용해라, 이거 단속하는 것도 노동 탄압이라고 그래. 지금 7월 1일 날 7월 3일부터 벌써 지금 민노총은 총파업을 하고 있어요. 총파업도 보면은 뭐 전국 15개 도시를 지금 15일간 막 순회해요, 순회. 이게 이제 노동 탄압도 탄압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까지도 지금 자기들이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그냥 투쟁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 퇴진이다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지금 총 50만 명 동원하는 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 경제 외적으로 이걸 무슨 힘으로 지금 어떻게 만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경제는
경제는 일종의 생물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가 동요하고 시끄러우면 투자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장기 목표를 지금 거액을 투자를 하려는 정치와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누가 투자를 합니까? 경제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이게 말릴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말이죠. 최저임금 지금 아주 난항이에요. 경영계나 자영업계는 동결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동계는 무슨 소리야. 12,000원까지 올려야 된다. 지금 현재보다는 26.9%를 올려야 된다니. 말이 안 돼 지금. 그럼 게임이 안 돼. 게임.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몰라.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중간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말이죠. 자영업자들은 막 전국에서 몰려가지고 국회 앞에 가가지고 종결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종결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했어요. 자영업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말이죠. 연체율이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 연체액이 6조 3천억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 최고래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3년 동안을 죽지 않고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살아나고 나서 이게 무슨 꼴이냐.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강의 이거는 노동계에서는 지금 한 푼도 양보 못하겠다 하고 한국노총은 이 원장이 뭐 자기가 정치 생명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지금 단식 투쟁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뜨거운 것은 노란봉투법이 있어요. 노란봉투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하고 노동관계 강제법을 고치자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노사 교섭할 수는 CEO의 사용자의 범위를 굉장히 넓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계약자가 아니고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계열회사라든지 하청회사의 모기업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노동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뭐 이걸 하면은 사용자들을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파업을 했을 때 노조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조건을 강화시켜 제한을 했어요.